안녕하세요. 오늘은 스코틀랜드 명사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책은 현대 세계에서 스코틀랜드인들의 발명품이란 책인데요. 아서 허만이라는 아주 훌륭한 그 스코틀랜드 역사의 전문가이십니다. 이 책에서 주로 많은 부분을 다룰 텐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스코틀랜드의 명사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코틀랜드 명사회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말하면 The Select Society라는 말인데요. 이 지식인들의 모임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18세기 중심으로 해서 글라스고와 에딘버러, 주로 글라스고 대학교와 에딘버러 대학교에 있는 주로 대학 교수나 여러 훌륭한 그 지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간에 담소를 나누고 아이디어를 나누는 그러한 모임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애덤 스미스가 있고요. 조셉 블랙, 존 밀러 등의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는 주로 아담 스미스를 주로 다루겠습니다. 글라스고란 지역은 스코틀랜드 최대 항구 도시인데요. 런던, 버밍엄, 리즈에 이어 영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만큼 이 글라스고 지역이 이 스코틀랜드의 역사에 아주 엄청난 영향을 미쳤죠. 영국에서 런던과 에든버러에 이어 관광객이 세 번째로 많은 도시이기도 하고요. 그 발명왕이죠. 그 증기기관차를 발명한 제임스 와트가 성장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도시인 에든버러는요, 예술과 문화, 지성의 도시로서 천재들이 밀집한 곳, 그러니까 hotbed of genius라고 이렇게 명칭을 갖는 도시입니다. 특히나 그 당시에 Man of Letters, 많은 작가라 하면 이제 여러 개의 그 다양한 지식층이 지은 작품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에든버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개의 정말 훌륭한 발명적인 좋은 글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아테네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알다시피 해리포터 그 롤링이라는 작가가 쓴 해리포터가 이 에든버러 도시에서 그 책을 쓴 그것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셜록 홈즈를 쓴 코난 도일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에든버러 대학이 있습니다. 또한 이 책에서 말하는 그 당시의 문화를 하나를 설명할 수 있는 그 스카치 위스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러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가주 문화, 즉 술을 함께 즐기는, 춤과 술을 즐기는 그런 문화가 존재했는데, 이 문화가 바로 그 당시 에든버러 지식인들 사이에 있었고, 여기에 모든 지적인 운동이 이러한 선술집이나 태번, 우리가 태번이라 얘기하는 그 술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한 말이죠. 로마인들의 경구라 할까요? 격언이라 할까요? 이런 명언 중에 와인이 있는 곳에 진리가 있다라는 것이 지금의 이 미국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고, 특히 이 영미 쪽에서 우리가 보통 리코스토어가 그 당시에서부터 있어왔다. 그것이 하나의 문화적인 하나의 큰 현상이었다라는 것을 말했고,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문화가 존재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럽이란 말이 주로 가주 문화와 연관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요 클럽, 포커 클럽, 오이스터 클럽, 미러 클럽, 랭커니안 클럽, 이런 클럽들이 다양한 클럽이 있었는데, 이것은 주로 술 마시고 노는 이런 게 아니라 철학적 주제를 가지고 토의하거나 여러 가지 경제, 정치 이런 것을 주로 관심 있는 분야의 지적인 모임을 주로 클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현대에서는 클럽 하면은 주로 아주 그 유행 그
저거 뭐죠? 그 연예인들이나 여러 가지 그런 주로 먹고 마시는 거를 주로 하는데 그 당시는 주로 지식인들 사이에 있던 것을 클럽이라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클럽이 바로 명사회였죠. 1754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알람 램시라는 화가의 도움으로 1754년에 생겼는데요. 처음에는 32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윌리엄 로버슨, 존 홈, 데이비드 휴, 애덤 스미스, 알렉산더 칼라일, 휴 블레어 등 나중에 애덤 퍼거슨이 가입했습니다. 가장 우리가 전에 다뤘지만 윌리엄 로버슨 그 기독교교를 중심으로 현대 사회를 구성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두 개의 파론 안에서 있는데 하나의 중도파의 그 마드러 파리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이분은 기독교 교리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강조한 걸로 봐서 그 당시에 이 명사회가 기독교적인 분위기를 이끄는데 대표적인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명사회도 스코틀랜드 명사회도 기독교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로버슨이 한 말인데요. 기독교는 우리의 영혼을 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방식도 세련되게 만든다. 여기서 이제 sanctify란 말이 나오고 refined란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을 했다는 거죠. 네, 1751년에는요. 윌리엄 로버슨과 휴 블레어, 존 홈을 중심으로 교회를 현대 세상으로 도입하는데 도덕 철학과 문화의 형태로 도입을 했습니다. 제가 이 윌리엄 로버슨과 휴 블레어 전부 다 이 그 목회자 출신이죠. 이런 분들이 주로 교회를 현대 세상으로 도입한다. 이런 것이 현대 복음주의적 영향을 많이 갖고 있죠. 그러니까 현대 복음주의가 그 당시에 중도파, 마드러 파리, 온건파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의 그런 복음주의나 개혁주의의 어떠한 것을 중심으로 너무 이렇게 그 당시와 비교해서 지나치게 도입을 하면 안 되고 대입을 하면 안 되고요.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장로교의 강경파, 특히 존 위더스폰 등이 이러한 형태, 그러니까 즉 교회를 현대 세상으로 도입한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 당시 일어난 사건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토마스 에큰이라는 헤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스코틀랜드에서의 이러한 그 신성 모독죄, 영어로는 블레스폼이라고 하죠. 신을 부인한다, 신의 존재를 부인한다는 걸로 해서 마지막 종교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복음파죠. 우리가 보통 존 위더스푼이 속한 이런 복음파, 파퓰러파리죠. 그래서 토마스 에이컨헤드의 사형 집행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이러한 사건이 있음을 통해서 그 당시 역사적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어떤 이단이나 어떤 다른 신앙을 갖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용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용이 없음을 통해서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온건파, 프란시스 허치슨 등의 온건파는 보다 더 온정적이며 감성적으로 장로교를 계몽시켰고요. 그 다음에 지나친 종교적 기율을 강요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였습니다. 또한 상업사회로의 계몽을 강조했고 관용을 중시했죠. 존 위더스푼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강경파에 속했죠. 그분이 쓴 Ecclesiastic Characteristics라는 책은 그 당시에 상당히 유명한 책이었습니다. 온건파들 중에서 지지를 했고요. 그 계몽된 성직자들을 조롱하는 글. 그 당시에 이제 그 스코틀랜드 계몽주에 있던 성직자들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온건파들을 조롱하는 것을 해학적으로 표현해서 세타이어 장르를 통해서 해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1756년에는요 온건파들이 총회에서 데이빗 휴물
공식적으로 출판 금지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만큼 데이빗 휴메의 영향이 온건파들에 있어서 있었고, 그 당시에 있었던 목회자나 그런 지식인들이 이미 이 온건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같은 해 12월에는 조지 앤더슨 목사, 이분이 아주 그 당시에는 아주 그 강경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었는데 이분이 사망을 하시고, 휴 블레어가 온건파죠. 에든버러의 가장 큰 교회에서 목회를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5년 뒤에 윌리엄 로버슨가 에든버러 대학의 총장으로 임명되면서 이제 온건파가 점차 전반적인 그런 대세가 됩니다. 휴블레어는 에든버러 대학의 수사학 교수로 임명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강경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존 위더스푼이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 총장으로 이임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담 스미스에 대해서 이제 처음 나오는데요. 프란시스 허치슨의 제자였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프란시스 허치슨이 그런 도덕 감각, 모럴 센스란 그런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담 스미스가 도덕 감정론에 아주 쓰는데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한 영어의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표현하는 벨러스 레터스, 그 당시에 이제 그 영어를 어떻게 하면은 미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 미덕 개념을 그 글의 표현에서 사용함으로써 현대 문학 전달 체계에 기여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델은 조나단 스위프트, 이 사람의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그 영어를 사용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죠, 도덕 감정론, 데이빗 흉 사상가이죠. 철학자인 데이빗 흉의 회의주의를 적당히 융합했다.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담 스미스는 프랜시스 허치슨의 영향도 받았지만 데이빗 흉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데이빗 흉은 인간 본성에 관한 논거에서 이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많이 중요시하겠죠. 그래서 존 락크의 인간 오성론, 조지 버클리의 지식의 원리론과 함께 영국 경험론 철학의 기본적인 3부작을 이루며 총 결산이 되겠습니다. 이 존 록과 조지 버클리와 데이빗 휴문, 영국 경험론 철학의 3대 인물이죠. 특히 오성론, 정념론, 도덕론, 이 세 편의 본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이 인간 본성에 관한 논거가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가, 네이처 오브 휴먼 빙, 이것이 데이빗 휴메의 아주 걸작입니다. 데이빗 휴메의 그 갖고 있는 그 자기 흥미,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셀프 인터레스트 개념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아담 스미스가 이 데이빗 휴먼한테 셀프 인터레스트라는 개념을 가져왔습니다. 셀프 인터레스트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번역을 할 때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 또는 뭐 이기심이다, 또는 자기 흥미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로 설명할 수 있는데, 주로 이제 자기에게 이득이 된다라는 셀프 인터레스트, 이 개념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The act of considering the advantage to yourself when making decision. 그러니까 결정을 내릴 때 나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식으로 생각하는 행동. 그러니까 내 생각을 할 때 나한테 이득이 된다라고 하는 게 셀프 인터레스트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게 되는 동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빗 흉은 사람이 이성이나 지식보다는 감정의 동물이다, 감정에 따라서 움직인다. 근데 그 감정을 움직이는 동기가 셀프 인터레스트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도덕감이나
이성이 아니라 습관과 경험에 의하여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습관과 경험은 모두가 다 나한테 이득이 돼야 된다. 그런 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요 말이 self gratification이라는 말인데 자기 만족. 내가 어떤 것을 할 때 나한테 만족이 돼야 나를 기분 좋게 해야 한마디로 영어 이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기분 좋게 한다. 아우 참 기분 좋은데 오늘 기분 좋은데 이것이 사람을 움직이게 되는 동기가 된다는 거죠. 내 감정을 좋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게 아주 좋은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문 그렇기 때문에 만일 탐욕 영어로 보면 어비더트인데요. 이게 제한이 없다면 모든 사회적 관계를 무너뜨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통제해야 사회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영어로 canalizing the desire라고 표현했습니다. canal이란 말은 우리가 운하죠. 그러니까 물이 그러니까 그 오션에서 이 대륙과 대륙 사이를 통과할 때 이 조그만 이 캐널로 통과를 하게 되는데 욕망을 우리가 억제하지 않으면 사회적 관계를 무너뜨린다.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 윌리엄 로버스는 세련되게 한다. 좋게 말해서 세련되게 하지만 억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 그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세련되게 한다, 리파인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들의 본성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인간은 본성을 갖고 태어났는데 바꿀 수 없다는 거죠. 데이빗 휴메의 이 경험론의 가장 큰 장점은 가장 큰 주장은 내가 내 자신의 본성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황금률이 존재한다는 거, 사회적으로도요. 만일 당신이 나의 이익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나도 당신의 이익을 방해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셀프 인터레스트, 상대방의 셀프 인터레스트, 그러니까 나의 셀프 인터레스트를 방해하지 않는다면 나도 당신의 셀프 인터레스트를 방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서로가 서로의 셀프 인터레스트를 침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영미에 있어서 커머셜 상업적 정신에 있어서 서로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황금률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이익에 침범하지 않는 한에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세련됨이 바로 인간 정신의 진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리파인먼트라는 말이 아까 말씀드렸죠. 기독교가 인간을 세련되게 만든다. 그런 말을 윌리엄 로버슨이 말한 것처럼 흉도 세련됨이란 말을 썼습니다. 자유는 좋은 것이지만 자유가 극단적이 되다 보면은 위험하다. 사람은 감정에 의해 움직이지만 그 감정이 노예가 될 수 있음을 경고했고요. 그래서 이 흉이 authority의 반대말을 liberty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사회에서 어떤 정부나 어떤 단체가 authority를 너무 강조하게 되면 liberty가 개인의 자유가 손상을 입고 또 개인의 자유가 너무 강조가 되면 그 authority가 줄어들죠. 그래서 자유는 개인을 보존하고 권위는 사회를 보존한다. 그래서 이 전체주의의 위험성을 예언했습니다. 그 당시에 공산주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빗 휴미 이 공산주의가 갖고 있는 전체주의의 위험, 즉 권위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의 독재가 되죠. 김정은 독재 체제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자유가 없어지는 것처럼 이 권위가 있다 보니까 자유가 침해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휴미 이 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는데요. 아담 스미스, 토마스 리드, 임마누엘 칸트. 그래서 이렇게 세 사람한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의 경제 사상은요. 가정이 부유해지는 것을 즐거움과 연결시켰다.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부유해진다라는 것을 죄악시 여기는 문화가 사회주의 문화입니다. 이 사회주의 문화와
카톨릭 교리는 매우 연관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카톨릭 교리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성경을 바꿨죠. 예, 카톨릭 성경에는 가난 자체가 복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을 바꿈으로써 가난해지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이러한 사상이 사회주의로 침범이 되면 공산주의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것에 대해서 나는 이거 복이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담 스미스는 정반대의 얘기를 하죠. 가정이 부유해지는 것이 즐겁다. 플레저다 이거예요. 플레저. 그래서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 자체가 부유해지는 것과 연관을 진 것이 바로 아담 스미스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반대의 측면이 있는 게 카톨릭 교리라는 거죠. 카톨릭 교리는 가난한 게 복이다. 성경 마태복음 5장을 잘못 오독해서 가난이 곧 복이다라고 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가진 사상은 천민자본주의가 아닌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이라는 겁니다. 자연적인 본성이 부유해지는 것이 즐거운 것이다. 그런 상업적 사회를 긍정적으로 봄으로써 부의 원천을 상업행위로 보았습니다. 이런 상업적 행위가 궁극적으로는 전 사회, 전 국가적인 부유함을 가져온다고 주장했죠. 즉 개인과 가정이 부유해지면 국가가 부유해진다라는 이미지네이션, 상상을 했습니다. 즉 이러한 상상이, 이러한 가설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하나의 원리가 아니라 이거는 경험에서 나오는 역사적인 교훈이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니까 이렇대더라 라는 겁니다. 아담 스미스는 이것은 하나의 무슨 수학적 공식이나 어떤 철학적 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인데요. 보이지 않는 손의 잘못된 이해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 보이지 않는 손을 설명할 때 부자들의 특징을 논다. 부자들. 왜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가? 근데 부자들이 부자가 되는 걸 보니까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소비는 가난한 자들과 별 차이 없지만, 그러니까 부자들이 뭐 돈 써봤자 얼마나 쓰겠어요. 뭐 그 당시에 어떤 면에서 보지만, 근데 그들이 많이 엄청나는 그걸 벌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다. 즉 부자들이 어떠한 돈을 많이 버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다든지 비평적으로 본다든지 비판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절대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부자들을 긍정적으로 보는 해석으로서 부자를 악한 자로 보는 로마 가톨릭 가르침과 마르크스주의와 정면 충돌한다는 겁니다. 즉 부자가 어떠한 탐욕을 통해서 악하게 돈을 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부자가 된다. 즉 프로테스탄트 이 정신이 뭐냐면 이 아담 스미스의 사상이에요.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은 아담 스미스의 사상이라는 겁니다. 즉 로마 카톨릭이 대다수인 국가가 가난을 면치 못하는 것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손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국가가 모든 경제적인 것을 침범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에드먼드 버크, 우리가 알고 아시다시피 영국의 의회 정치가 있죠. 이 에드먼드 버크와 아담 스미스와 출생과 사망 연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에드먼드 버크가 아담 스미스의 작품인 국부론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확고한 진리다, solidity and truth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국부론은요 총 5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휴메 고용의 분화, division of labor, 이 partition of employment, 죄송합니다. partition of employment를 division of labor로 개념을 새로 정립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의 부익부 빈익빈을 양산함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생산량 증가로 인한 부의 축적은 이러한 단점을 충분히 극복하고 납니다. 즉 이 애덤 스미스의 말은 뭐냐면 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이미 예측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향상되다 보니까 그 엄청난 생산에 의한 그 특혜와 혜택을
가난한 사람도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부유한 나라에서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 가난한 나라의 부자보다 낫다. 즉 부유한 나라에서 아무리 가난해도 그 부유한 자들의 혜택이 가난한 자들에게 떡고물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난한 나라는 아무리 잘 살아봤자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즉 우리가 지금 북한의 그러한 그 공산주의의 아주 대표적인 예와 이 자본주의 뭐 스위스나 스웨덴, 덴마크 이런 나라들 보면은 이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셀프 인터레스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요. 감정의 원인이 된다. 사람의 행동을 움직이는 데는 지성보다는 감정인데 이 감정을 주도하는 것이 바로 자기 셀프 인터레스트다. 자기 이익이라 자기에게 이득을 주는 어떤 셀프 인터레스트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정육점 주인이나 빵집 주인의 선행으로부터 우리의 저녁 식사가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기 이익, 셀프 인터레스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돈 벌려고 열심히 돈을 벌다 보면 그 가격이 소비자들에게 더 착한 가격이 되고 소비자들은 그러한 이득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육점 주인이나 빵집 주인이 착한 행위를 통해서 내가 빵을 얻어먹는 게 아니라 베거 스피릿이 아니라 그들이 열심히 일하면 우리에게도 혜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열심, 자기 이익을 통한 열심, 이러한 열심이 결국에는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이 사상은 버나드 맨더빌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았는데 약간 수정한 겁니다. 이 버나드 맨더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난한 자들을 교육하는 것은 비판을 하였는데 그 결과가 그들을 더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만 부추긴다는 것이다. 욕망만 부추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어떤 면에서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또한 부자들이 사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 사치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 소비를 통하여 사회 경제적으로 기여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프랜시스 허치슨을 반박을 받았지만 하이에크가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 영향을 버나드 맨더빌에게 받았다는 거죠. 즉 미덕이나 악덕 같은 어떤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경험론은 윤리나 도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셀프 인터레스트에 대한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셀프 인터레스트의 추구와 협동, 코어포레이션이 필요하다. 즉 이 두 가지를 봤어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사회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기회를 배가시킨다. 멀티플라이 한다는 겁니다. 기회를 많이 주고요. 직접적인 물리적 노동을 감소시킵니다. 생산성이 향상이 되니까 물리적 노동이 감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결국 서로 간의 협력을 증진시키시고 사회를 복잡한 조직으로 만든다. 시장의 상호성은 개인자의 정신의 독립을 촉진시킨다. 자기 이익의 자유와 그 자유를 추구하는 기회를 가져다 준다. 이러한 셀프 인터레스트를 추구하게 되면 또한 협동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고 이 협동과 함께 이 전체적인 사회가 좋아지는 현상 같습니다. 프랜시스 허치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것이다. 인간의 사는 삶의 능력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것이다. 근데 이 프랜시스 허치슨은 주로 도덕 개념을 주로 얘기했죠. 또 케임즈 경은 또 뭐냐면 재산 소유가 인간의 프로프라이어티, 인간이 인간됨과 정체성이라는 감각을 준다. 즉 재산 소유의 정당성을 얘기했어요. 아담 스미스는 이 프란시스 허치슨과 케임스 경을 혼합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자본주의란 말은 쓰지 않았지만 후대에 자본주의가 인류가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 즉 독립성, 물리적 풍요와 물질적 풍요와 상호 간의 협력을 제공하는 하나의 단초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발전되면 인류가 행복해지기 위한 필요한 조건들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한 명이 필요한데요. 이 제임스 스튜어트라는 자코뱅입니다. 자코뱅은 저번에 설명드렸죠. 그 프랑스에 있었던 그 프랑스의 로마 가톨릭의 왕을
잉글랜드에 복원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정 복구와 같은 거죠. 이러한 그 제임스 스튜어 같은 사람들은 주로 국가가 개인의 모든 경제적인 영역까지 침투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아담 스미스는 굉장히 반박했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가의 경제적 관여는 반대한다. 하지만 국가는 군사 외교적인 것에 전념할 것이다. 그러니까 정부는 군사 외교적인, 그러니까 다른 나라나 이런 나쁜 나라들이 자국의 이권을 침투한다든가 어떤 군사적인 것에 위협을 줄 때 국가가 개입을 하는 거지, 국가가 경제적인 일에는 관여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의 개인과 사회의 문제다. 국가가 관여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담 스미스입니다. 시장 경제는 지적인 이론이 아니라 역사적 경험의 산물이다. 그죠? 정치가들은 그들의 실수로부터 배우고 상업사회는 스스로 그들의 갈 길을 가도록 놔두어야 한다. 림미 언론. 왜 국가가 자꾸 상업사회에 끼어드냐? 에? 최저임금 올리거나 무슨 근무시간 단축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법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율적으로 상업사회가 알아서 한다는 겁니다. 본성적 자유, 내추럴 리버티의 체계를 도입했어요. 그러니까 이 리버티라는 개념이 내추럴하다는 내추럴. 내추럴. 소비는 모든 생산의 유일한 목적이며 목표다. 이 소비 중심의 시장 경제, 소비 중심의 시장 경제, 소비가 증가해야 된다. 소비가 증가하기 위해서 이 모든 시장은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은 시장이 결정하는데 그것은 소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답니다. 하지만 상업 정신이라는 게 단점이 있어요. 이런 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아담 스미스는 상업 정신의 단점도 얘기했어요. 인류가 이 용기를 못 갖도록 한다는 거죠. 용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품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장에 근무하는 그런 단순 일하는 일용직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일을 할 때 이 사람들의 어떤 멘탈리티는 굉장히 소외되고 인간으로서의 어떤 인간성이 상실되겠죠.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그 소외 이론, 이런 것이 이미 아담 스미스가 예측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업이 극단적이 되면 사람들이 점차 용기를 못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차 사람들이 하나의 기계화 된다는 겁니다. 부품화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이 애덤 스미스가 강조한 건 뭐냐면 교육이 무시되고 소홀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즉 소비자로서 돈 벌고 돈 쓰고 이러한 어떤 그런 극단적인 현상이 되다 보면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한다는 거죠. 교육이 무시되고 소홀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이 황폐하게 되고 그 다음에 대중 속에 하나의 이름이 없는 인물로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비용이 드는데 문화적 비용이 든다. 사람들이 점점 더 정신적으로 황폐하게 되고 질적으로 저질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적 비용을 거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한 인물을 보겠는데 애덤 퍼거스라는 인물은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 이분이 문명사, 문명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고요. 이분은 상업주의의 끝이 자유가 아니라 독재가 될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즉 상업주의의 위험, 아까 비용을 말씀드렸지만 그 비용이 뭐냐, 사람들이 희생적 죽음, 고통을 당한다든가 이런 것을 과소평가하는 거죠. 즉 너무나 행복 위주,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명예심과 용기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honor, 명예심과 용기, 자유는 독재자에게 뺏길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대중을 일깨우는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한 가지 애덤 퍼거슨의 특징은 뭐냐면 애덤 퍼거슨은 그 당시에 이제 자코뱅파가 이제 그 에딘버러를 이제 점령했잖아요. 그 당시에 에덴버거슨이 시민 민병대를 창설한다. 우리도 각자가
무기를 갖고 스스로를 보호해야 된다. 왜?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내가 스스로 보호해야 된다. 이러한 개인의 무기 소유가 하나의 자유화 개념, 자유의 개념을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이 애덤 포커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